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설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모자란 잠을 보충하느라고 잠을 계속 잤더니 아이가 졸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냐라고 좀 놀리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들과 모여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곧 시작될 신학기와 맞물려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전셋값 얘기라든지 또 졸업을 앞둔 자녀의 취업 걱정,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털리고 있다 이런 걱정들 하셨겠죠? 그러고 보니 모두 사는 문제, 경제 얘기입니다. 경제 문제라면 또 왜 신흥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크게 출렁이는 건지, 경기가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다시 미끄러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들까지 이어지는데요. 저희 생생경제도 이런 문제들이 다 고민거리입니다. 어렵지 않고 쉬운 말로, 그리고 우리 생활에 밀착된 말로 풀어내고 전망을 해보기 위해서 가보년 한 해 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루 2시간 방송도 좀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한 번 털리면 변경하기 거의 힘든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자세한 얘기 준비를 했고요. 3부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AI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마감 상황을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럭저럭 잘 보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연휴 동안에 결정이 됐고, 네. 그러면서 우리 증시가 오늘 첫 거래일이었잖아요. 네, 네. 역시 좀 몸살을 앓은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나마 우리가 한 나흘 연휴, 네. 그동안에 한 이틀 정도 거래를 쉰 덕분을 좀 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생각보다 좀 덜 빠졌는데요. 거래소는 1920이 깨졌습니다. 마이너스 21포인트로 끝나서 1919 정도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좀 덜 빠졌습니다. 0.3% 정도 빠져서 513 정도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4,189억, 4,2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네. 역시 선물 쪽에서도 5조 넘는 상당히 큰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들이 2,000원 넘게 사면서 받아들여서 좀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약간 위태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외국인들은 팔았지만은 그래도 코스닥에서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별로 좀 특징이 있었나요? 오늘 외국인들의 종목이라고 친다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좀 어렵고요. 코스닥은 이례적인 건 없는 상태였고, 거래소 쪽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눈길을 끄는 게 특히 이제 LG 그룹 관련주 쪽으로 매물이 많이 나온 게 눈길을 좀 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번에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돼서 회답이 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남북 경협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네. 그다음에 춘절, 우리로 좀 설날인데 중국 친구들은 춘절 휴가가 2월 6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쪽에서의 수입이 늘어났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또 오늘 역시 시장은 조금 빠지고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심리를 주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좀 동전의 양면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한 1,084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요. 14원 올랐더라고요. 네,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작년 8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4조 원 정도가 들어올 때, 그때 환율이 1,100원대였었고요. 예. 드디어 이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1,080원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다 보면은 이 부분 자체가 우리한테 마냥 부정적인만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타 신흥국들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같이 묻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역으로 오늘이야 어쩔 수 없는 매물을 받았지만 역으로 외국인들 매수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쉬는 동안에 터키라든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게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테이퍼링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흥국 내로 뭐 만약에 확산이 된다든지 뭐 완전히 확산이 되면 우리도 뭐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 자체 때문에 좀 신속한 대응이 지금 책이 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IMF라든가 이런 쪽에서. 네. 그래서 그런 쪽이 만약 뭐라 그럴까, 첫 잔속의 태풍으로 끝난다고 친다면 오히려 우리 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빠진 자금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흥국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어떤 체질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는 그런 분석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만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이런 전제가 딸려야 되겠죠. 네. 지금 환율이 급등한 것도 그러면은 조금 일시적인 걸로 봐야지 될까요? 환율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일본 yen이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급하게 올라온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무역 수지 흑자가 상당히 늘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yen이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추가로 더 나간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기초적으로 원화가 뭐 약세라는 표현보다는 원화가 약간 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연휴 동안에 중국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네. 오늘 발표된 비제조업 지수도 좀 약화가 됐던데 중국발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사실 안 좋은 부분입니다. 네. 신흥국 불안도 불안이지만 이게 중국이 보게 되면 제조업 수치 자체가 50.5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난달 51, 또 예상치 50.6보다 더 내려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중국의 경기 둔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건 단지 우리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중국 지도부에서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추구해왔던 내수 진작을 통한 GDP 성장 자체가 압력화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 지도부도 이제 올해가 2년 차가 되게 더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보면 전인대 즉 양hö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중국 쪽에서도 스탠스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 자체가 둔화된다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오픈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쪽을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친다면 그때는 좀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예. 일단 뭐 다음 달에 있는 양회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고 중국도 뭐 마냥 경착륙하도록 두진 않겠죠. 그렇죠. 그쪽도. 일단 좀 기대를 걸어보면서 그럼 오늘 증시 상황은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진흥 확대 회의를 열었다고 하네요. 네, 정부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 확대 회의를 열어서 국내 관광진흥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작년 7월에 1차 관광진흥 확대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외국인 관광 유치가 주요 테마였고요. 이번에는 내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내수부양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물론 해외여행 뭐 많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소비가 이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돈을 많이 쓰도록 하자. 그래서 내수도 살리고 또 그 관련 이 관광 관련 일자리도 또 많이 만들고 그런 취지인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봄, 가을에 관광 주간이라는 걸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의 단기 방학, 그러니까 일종의 봄방학, 가을방학을 이제 새로 만든다는 거죠. 아이들이 방학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모님들도 휴가를 가야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관광 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봄에는 이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가을에는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22일입니다. 각각 10하루씩 총 22일 정도의 방학을 만들어가지고 내 나라 여행하기 캠페인. 그래서 이제 이거 하려면 물론 이제 학교들이 놀아줘야 되니까 교육부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안인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소비보다는 국내 소비를 좀 육성하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뭐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우리나라도 다녀보면 굉장히 좋은 데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알리는 홍보 노력도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이제 기본 취지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만 놀아가지고는 안 되고, 학교, 직장이 이제 같이 놀아줘야 되겠죠. 전에 이 부장님이 브리핑 하실 때 그렇게 그 직장인들 휴가를 유도하는 방침을 한번 얘기하셨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 여름 휴가비를 아예 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방안들도 이제 논의가 그 당시에 되고 그랬었는데, 이 사실 봄, 여름에 너무 이 휴가가 몰려 있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휴가가 휴가도 아니고 또 너무 한 기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제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외국 보면은 뭐 여름에 한 달씩 휴가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외국인들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 크리스마스, 이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아예 쭉 뭐 노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잘 뿌리가 내리려면은 그 학교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글쎄요,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그 단기 과외가 더 성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시장이 움직여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수를 좀 살려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가 개발이 덜 된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홍보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과열 경쟁 정말 계속 심한 것 같네요. 이번 1월이 특히 심했는데요. 지난 1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이동통신 3사 알뜰폰 빼고입니다.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 3사의 번호이동 건수가 106만 2천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월간 번호이동 건수가 100만 건 넘는 거는 지금 2009년 6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번호이동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고, 시장이 과열됐다는 건 번호이동이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번호이동에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될수록 번호이동이 많아지는 건데, 그만큼 번호이동이 많았다는 거는 엄청난 보조금이 풀어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정부가 보는 이 보조금 과열 기준이 번호이동 건수 기준으로 하루 2만 4천 건입니다. 근데 지금 1월 같은 경우에 3만 6천 건이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뿌려진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보면은 SK텔레콤하고 KT는 모두 감소를 했고요, 인원이. LGU 플러스가 무려 3만 명 넘는 인원을 끌어들였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LGU 플러스가 사실 지금 3사 중에 꼴찌인데 LTE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고요. 근데 이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게 우리나라 이동통신 휴대폰 없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건 다른 회사 가입자를 뺏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아마 이 과정에서 많은 보조금 경쟁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정말 제살 깎는 거거든요. 정말 제살 깎는 거고, 장기 가입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이 번호이동 고객들한테 집중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정부가 지금 이 보조금 규제를 하는 단말기 유통법이라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통과가 되더라도 이 관행 자체가 너무 뿌리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드러내야 될지 좀 걱정이기는 해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또 텔레마케팅을 규제를 하면서 이 편법으로 영업하는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 텔레마케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게 이제 연유를 따져 들어가면 그런 거죠. 이번에 그 카드사 정보 유출이 되면서 이
유출된 정보가 결국 불법적인 마케팅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꼭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지나친 이 TM 경쟁을 막자 그래가지고 아예 TM, 그러니까 이른바 텔레마케팅 영업을 지금 못하게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드 회사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신규로 물론 이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가입한 게 만기가 돼가지고 전화가 와서 뭐 연장하는 거 이건 됩니다. 이건 되는데 새롭게 뭐뭐를 가입하세요. 뭐 어디에 더 추가로 뭐 하세요. 이거는 지금 안 되는 상태거든요. 예, 일단은 그렇게 틀어막은 상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 금융회사에 있는 텔레마케터들, 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정규직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정규직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외주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고 이분들은 영업 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텔레마케팅을 해서 카드를 뭐 새롭게 발급시켰거나 아니면 보험을 한 계약을 따냈거나 그 실적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과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텔레마케팅 자체를 지금 신규 영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벌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되버린 거죠. 그 중에는 이제 기본급만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00% 실적에 연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 6만 명의 생계 문제가 지금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이분들은 이제 생계 문제가 걸린 거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우리가 정보를 유출해서 그 빼낸 정보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라는 반발이 한편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음성적으로 이 텔레마케팅이 음성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텔레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이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 대포폰을 개통해 가지고 전화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자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모집해 가지고 계약은 오프라인으로 하게 하는 일종의 편법 영업이죠. 그래서 지금 당국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단속에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텔레마케터들이 어쨌든 고용 불안이 오지 않게 금융회사들이 쉽게 말해서 자르지 말고 다 당신들이 흡수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융회사는 영업도 못하는데 그 인원을 다 끌어안기도 쉽지 않은 상태고요. 참 좀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렇게 카드 사태 터지니까 물론 대책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신규 영업 자체를 모조리 금지하는 것 너무 좀 과도한 이 대응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또 편법이 나오는 것일 테고요. 근데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게 도박 사이트에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지금 이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 카드 정보 유출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점이 궁금한데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문자로 스미싱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날라오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정부는 지금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문자가 쇄도하니까 국민들은 불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취재가 좀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마그네틱 카드를 쓸 수가 없죠. 아마 현금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뒤에 그냥 검은색 띠만 있는 카드가 있고요. 금속으로 이렇게 이 작은 동전 크기 칩이 지금 박혀 있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그 칩이 IC 칩이 내장된 카드여서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옛날 정말 오래된 마그네틱 카드 이걸로는 ATM에서 현금 인출이 오늘부터 안 됩니다. 이거 정부가 몇 년 동안 지금 전환 작업을 해왔고 지금 뭐 99% 이상 다 전환이 됐는데 아직도 몇만 명 정도는 마그네틱 카드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현금 입출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은행 가셔서 IC칩 카드로 바꾸면 무료로 다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바꿀 분들은 빨리 바꾸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게 개인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한편 또 철저하게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인데요. 그게 예외가 아니라면은 한 번 만들어서 평생 가는 것이 이 13자리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잠시 후 2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유출된 카드 번호 그리고 계좌 번호는 없애거나 바꿀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하죠?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라고 나섰을 정도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너무 많은 곳에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성대 법학과 손영섭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주민등록번호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바꿀 수가 없죠. 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8조에 보면은 오류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류라면 어떤 건가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발부되거나 예. 두 번호가 겹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정 신고를 해도 개인이 금융거래라든가를 할 때 정정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새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네이트인가요? 거기서도 한번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샜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됐었나요? 네, 아직까지는 그 오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지금 현재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날 때부터 가지고 다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일부 아이돌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대포폰 같은 것도 만든다고 그러고요. 아, 예, 예. 네. 근데 교수님도 자동이체 사기를 당한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제 지인의 경우에는 딱 2개월 전에 핸드폰 소액 결제를 통해서 전화기에서 이제 19,000원이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는데 예. 열심히 이제 그 해당 업체한테 그 금액을 회수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니라 스미싱 사건이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식 검색 창에서 PDF 파일을 사진 파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 해당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전화번호 같은 것도 넣고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하니까 19,000원이 부당 결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통위에다가 일단 한번 신고를 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다음 달 또 한 번 부당 결제가 있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민원 사이트에 신고를 해서 예. 그 금액은 이제 일부 반환을 받았고 또 사실 본래 이런 것을 이제 국가기관한테 신고하는 이유는 해당 업체의 영업에 부당한 영업을 이제 제재해달라는 의도가 네.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항의했는데 역시 이것도 검찰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 같은 전문가나 전문가들하고 이런 얘기도 같이 웃으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일반 국민들이 아주 소액 결제라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런 부당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로 이번에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 사이트에 가면은 이 점을 신고를 할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해당 업체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금지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검찰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민원 사이트에는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2차 피해 또는 스미싱 사건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그 협조를 지금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검찰과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당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해야지 되는데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사실 쉬운 일은 분명히 그렇죠. 아닙니다. 예. 예, 더 나아가서 통신사나 금융사가 이런 부당한 거래를 하는 그 업자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사전에 그런 영업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프로바이더 책임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사 같은 데서 스스로 이런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피해를 보신 그 업체는 영업이 금지가 됐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매달마다 그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영업을 개설을 해서 아마 네.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막 높다는 생각이 박 드네요. 예. 저도 이제 2번의 결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예. 대표전에는 같은데 네. 해당 사이트와 그 사업자명이 전혀 다른 회사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이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한번 부여받으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 수단으로 사용을 하자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여권번호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의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여권번호가 유출되거나 어떤 부당한 이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공사 전 영역에 걸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출이라든가 부당 이용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공공 영역에서 한정하게 사용하고 민간 영역에서는 와 같은 새로운 개인 식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지금 목표인데요. 네. 여기서 더 나가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그다음에 주소 또는 범죄 정보에만 한정시키고 나머지 의료보험, 연금보험 또는 뭐 조세번호 또는 금융거래 같은 데서는 각각 다른 번호를 통해서 개인을 식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네. 개인정보의 그 이용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쓰자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로 치자면은 주민등록번호가 하나의 그 마스터키, 맞는 키고, 그럴 때 이걸 맞는 키 하나로 다 하지 말고, 현관문, 안방문, 욕실문, 금고문, 이런 걸 각각 따로따로 번호를 만들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개인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예. 지금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소 호적, 범죄 정보에만 한정시키고 다른 대체 번호의 경우에는 세금이라든가 다른 인터넷 또는 금융거래에서 각각 달리 이용하도록 하고 그 번호의 배열 순서도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그 번호만 보면은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 어느 지역 출생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번호도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체 번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쩐지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해외에서도 사실 그 국가가 개인을 이제 신원을 확인하려는 그런 노력은 어느 나라든 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 전 영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유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웨덴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가 정보의 그 통합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위험성도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셜 시크릿 넘버라고 해서 사회보장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에 관련돼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도 이 사회보장 번호가 다른 정부하고 결합돼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제도화되고 있는 마이넘버라는 제도도 미국과 유사하게 사회보장하고 조세 분야에 한정한 번호를 사용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 그리고 조세에 관해서 각각 개별적인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은 낮아지는 대신 본인을 식별하는 데서의 식별성은 다소 떨어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보장 번호도 그래도 또 지역이 바뀌면 또 번호가 바뀌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좀 더 주민등록번호가 더 무서운 개인 식별, 그 고유 식별 인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열 손가락 지문도 다 찍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예.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범인 금방 찾는 게 그런 연유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예. 있는 대신 또 부당한 이제 그렇죠. 그 위험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예. 미국이나 일본도 이제 사회보장 번호를 이용을 하지만 뭐 이게 전체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불법으로 빼내려는 타겟이 되는 뭐 그런 부작용은 따로 없나요? 예, 뭐 저번에 여권 번호하고 잠깐 비교를 드린 것처럼 예.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통합력 그리고 정보의 어떤 경제적인 그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빼돌리고 할 우려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추수감사절 인근에 그 특정 그 쇼핑 센터의 쇼핑 이용자 뭐 4만 명의 이름, 그다음에 신용카드 번호, 유효 기간. 그 더 나가서 이제 카드 뒷면에 보안번호까지 네. 해킹에 의해서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위조 카드를 통한 2차 피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한 사례가 미국에 이미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이런 2차 피해가 없도록 정부 당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경우처럼 각각의 부문별로 이렇게 열쇠 그런 다른 예. 번호를 쓰게 된다면은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까요? 예, 문제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만약에 이제 가족 관계하고 주소 뭐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범죄 정보에만 예. 한정시킨다면은 그거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안다고 해도 금융 사이트에서 불안 결제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위험성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미국의 경우에도 이 그 유통센터에서 다 빠졌던 정보로 예. 2차 결제가 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특히 예. 또 우리 카드사 이번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 사람이 USB로 빼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이렇게 따로 두더라도 언제나 또 유출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앞으로 대체 번호를 만들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번호가 계속 변경 가능한 제도로 당연히 구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등록 번호나 범죄 정보 같은 것은 본인의 동일성의 식별의 정도뿐만 아니라 식별의 시간적인 요구 정도가 굉장히 길지만 예.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 거래를 했을 때 본인만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 번호는 이제 1년 동안 사용하고 다음에 바꾸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 가능한 번호를 앞으로 구상을 해야 될 겁니다. 변경 가능한 번호로 준비를 해야지 된다. 그런 네, 말씀이셨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볼 때는 이것 말고 또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뭐 정보는 분리할수록 그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다소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수할지라도 일단은 새로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를 계속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인터넷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 부정한 그 스미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이러한 것에서는 이제 인터넷 금융 거래 등에서 우리가 액티브엑스라든가 플래시 파일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임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보안성이 굉장히 취약한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협의 해킹 같은 문제도 바로 안전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컴퓨터에 그 좀 더 금융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진 교훈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개인정보의 그 거래 불감증 시대에 사실 언젠가는 닥치게 될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당연히
금융감독원 또 검찰, 경찰에서 불법한 개인정보 거래와 그다음에 이용, 그다음에 그런 영업을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된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회사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무의미한 비용 투자라고 생각했던 그 인식을 바꾸어서 금융기업의 신뢰감을 높이고 네. 그리고 기업의 그 대국민적인 신뢰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반 개인으로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 주고받는 또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어떤 그 개인정보에 대한 룰을 다 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직속의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기관으로서 네.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기관이 좀 더 권한을 많이 가지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가기관 그리고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단속과 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은 좀 더 개인정보를 보호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모범 답변처럼 잘해주셨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부터 국가 정말 그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까지 해서 다 지켜져야 될 점들을 꼭꼭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성대 법학과 손영섭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의 사자성어 무엇인가요? 오늘은 호가 호위를 뽑아봤는데요. 예.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다른 짐승을 놀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남의 권세를 빌려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네. 중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권정교육이라 그래서 권력과 돈을 맞바꾸면서 부를 축적해 왔는데요. 호랑이라고 불리는 당 고위 그 거물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주고 큰 돈을 벌고 있고요. 네. 팔이라고 불리는 하위 공무원들은 세금 부과라든지 토지 매각, 예. 인프라 개발 그리고 정부 조달 과정에서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인들과 함께 돈을 긁어 모은다 그럽니다. 이런 그 부정 축제 자금들이 친인척 이름을 통해서 조세 피난처에 지금 빼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시진핑 그 지도자가 장담했던 중국의 꿈은 좀 더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본인 또 시진핑의 돈도 조세 피난처에 가 있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 중국의 고위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예. 대부분이 조세 피난처에 돈들을 지금 두고 있는데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국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는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 조세 피난처에 그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나간 돈이 최소 4억 정도 됩니다. 역시 또 대국이군요. 근데 이 돈들을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항상 보도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치러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이 노출이 됐을 경우 그다음에 당 고위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자금들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했을 네.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탄이 공산당에 지금 치중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 수면상으로 노출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흥국 불안이 상당히 좀 가시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과잉 생산 시설만 하더라도 규모가 5,300조 원에 달합니다. 예.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3,100조 원이고요. 또 민간과 정부의 그 채무 총액이 GDP의 230%에 달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흥국 위기가 중국으로 확대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용 확대를 억제하려는
앞으로 금융 긴축이 강화될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중국발 제조업 부분에 그 버블이 터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전국 아파트 공시율이 30%에 달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네. 중국발 세계 경기 침체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경제에는 직격탄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오늘 또 비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저성장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다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PMI로 보면은 7.2% 전후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 방식이 전환되면서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그 위축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에 그 방치해왔던 7천조 원이 넘는 그림자 금융 문제 네.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세계 성장의 25%를 기여하는 중국 그 경제 를 봤을 경우에 아마 세계에 발 충격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신흥국 위기보다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업계에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데 레노버가 구글의 모토로라 사업부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네. 레노버 주의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정식으로 인수한 건 아니고요. 예. 서로 이제 팔겠다고 그리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무려 29억 달러의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사업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TV, 서버 사업까지 IT 전 분야에 레노버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IT의 그 공룡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의 그 위상을 곧 추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에서 그 인수합병과 관련된 주요 부서인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는 통신 사업의 그 민감성 그러니까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정보 보안 그 여부 때문에 인수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M&A까지 갈지는 아직 최종 미지수지만 중국 기업들의 그 미국 기업 사냥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은 넘기게 되고 특허 부분은 남기는 그런 식의 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더라도 궁극적으로 네. 그 모토로라의 그 인력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국 국유은행을 통해서 공격적인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네. 자동차나 자원, 에너지 쪽에서 이제는 영화라든지 부동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해외 M&A가 앞으로 네.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국의 샤오미라고 저가 스마트폰 하는 업체도 있고요. 레노버 같은 경우에 이제 모토로라 사업부니까 조금 더 고급이 될 텐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중국 업체들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이렇게 뛰어드는 게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품 소재 기업들까지 한데 어울려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올해부터 500개 도시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4G 시스템이 보급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또한 그 부품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핸드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이 200개가 넘는 상당히 네. 치열한 시장이고요. 또 시장 규모가 앞으로 세계 최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스마트폰 기업들의 약진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세계의 억만장자를 보면은 중국인이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 하는데 중국의 부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고 또 평균 자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세계 그 자산 그 순총액을 보면 10억 달러 이상 가진 부호가 세계에는 2,710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 중국인은 157명이나 되는데요. 이런 그 억만장자가 갖고 있는 중국 내 자산 총액은 무려 3,8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들 그 부는 대부분 건정 교육을 통해서 부를 쌓은 그 상이라든지 예. 부동산 개발업자, 벤처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그 큰 부자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창시했던 그 바이두 회장이 리엔홍이라고 네. 합니다. 자산 총액은 122억 달러 정도 달하고요. 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자산이 22,230달러에 불과하지만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부호만 하더라도 122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이런 그 부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바이두 회장이 가장 부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산당이나 이렇게 당원들은 부자 명단에도 있나요? 네, 지금 중국 내에서는 그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고 있는데요. 네. 중국의 그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갖고 있는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상 갖고 있는 그 부자들의 자산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5,650조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들 자금 중에 480조 정도가 해외로 유출이 됐고요. 또 고위 공무원들의 그 대부분이 해외의 그 여권이라든지 가족들을 두고 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그 부유층들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 카지노를 통한 돈 세탁을 한다든지 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홍콩이나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데 고급 부동산을 통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의 그 주택을 구입한 중국인들은 중국의 큰 손인 그 따마라는 사람들보다는 얼라이라고 부르는 애첩이라든지 그리고 그 국가 기업의 그 자녀들이 대부분이라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종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피해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